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6회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2020년 첫 번째 녹음인데 새해 첫 번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부터 말할까요? 네. 저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새해니까 PT 끊었어요. PT 끊어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PT 했는데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오늘 계란을 한 6개 먹고 왔거든요. 혹시 1년치 끊으셨나요? 아니 10회만 일단 10회만. 네 10회 끊고 PT 하고 또 가평으로 여행도 갔다 오고 제가 또 티셔츠랑 에코백 직접 제작했거든요. 제 얼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사진으로요? 네네, 제 사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야.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저는 1월 1일 날 이제 아내랑 같이 산에 일출은 아니고요. 산에 올라가서 약간 그 수원을 내려다 봤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 6학년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식 하면서 방학까지 진행이 돼서 오늘 이제 방학하고 첫 번째 쉬는 날을 했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좀 특별하게 맞았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호텔을 예약했다고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호캉스로 하면서 약간 사내 정리하고 내년을 기억하는 얘기도 좀 같이 나눴어요. 가족하고도 사실 그 전날에 바로 호캉스 갔다 왔었는데 호캉스로 시작하는 첫날에서 매우 기대가 되네요. 평소 호캉스를 많이 가나요?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안 가는데 올해 이상하게 딱 올해 시작할 때 호캉스를 가버리니까 연속으로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산뜻하게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 자리 정리도 하고요. 저는 방 청소도 하고요. 그렇게 새해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로지의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젠젠님께서 한 달간 호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더 좋은 주제로 가지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네요. 안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서 안 네.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럽다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게 첫 번째 소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4명이서는 도저히 젠젠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젠젠님께서 여행을 가시는 동안 저희와 함께할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 게스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미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저희 오로지 팟캐스트를 시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었어요. 젠제님이 팟캐스트를 시작하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새해 첫날에 안부 전화를 하다가 젠제님이 갑자기 그럼 나 여행 가 있는 동안 한번 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첫 화와 젠제님이 진행하셨던 에피소드를 들어보고 녹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보셨다면 저희가 혹시 1화에서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 닉네임을 먼저 소개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본인 닉네임과 3가지 해시태그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이미를 닉네임으로 정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영어 이름 중에 좀 중성적인 남성,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고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정말 즐겨보는데 얼마 전에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라는 축구 선수였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이 선수가 영국 7부 리그에서부터 시작을 한 선수예요. 그리고 네. 만으로 27살에 1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 데뷔를 하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선수들을 떠올려 보면 보통 20대 중후반의 1부 리그에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죠. 근데 그동안 리그 우승컵도 한번 들어올렸고요. 지금은 만으로 32살인데 현재 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떠올리면서 사람마다 자기만의 때가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좋네요. 멋있네요. 혹시 레스터시티 팬이신가요? 저는 사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팀은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라는 팀을 아. 좋아합니다. 독일 팀이죠. 네네. 그럼 해시태그로 설명하자면 이제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닉네임보다 이게 더 어려웠는데요. 일단은 먼저 ENTJ. 요즘에 MBTI 검사가 핫하잖아요. 저도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인터넷에서 하는 간단한 검사를 해보면 대담한 통솔자라고 나와요.
다른 사람을 이끄는 거를 좋아하고 성취하는 걸 좋아하고 또 비효율적인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요약이 되는데요. 저는 이 설명을 읽고 되게 용한 점쟁이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이러한 유형의 유명인에 스티브 잡스, 고든 램지, 마가릿 대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자칫하면 독재자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성격을 좋아해서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로 사실 저는 ENTJ가 저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두 가지를 정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고심 끝에 정한 두 번째가 한 번에 하나만인데요. 저는 사실 멀티플레이가 잘 안 되는 성격이라서 예를 들면 학기 중에 동아리, 대외활동, 학점 관리, 아르바이트 이런 거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에 몰아치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말아서 학기 중에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활동 같은 거는 방학에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저는 굳이 이거에 너무 얽매여서 학점 관리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자 이런 주의여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결과도 만족스럽고 잘 맞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젠제님이 한꺼번에 다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완전 반대되는 성격이네요. 네. 성향이 다른데 친해요? 그렇게 됐네요. 약간 서로 없는 거에서 끌리는가 보다. 맞죠? 마지막 해시태그 소개할까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는 트렁크가 튼튼한 나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사실 이건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나를 해시태그로 정의하면 어떤 게 맞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은 성격인데 너무 대비되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바람이 오면 나무도 흔들리긴 하는데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게 아니고 너는 자기 중심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가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나를 표현해주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수용하기로 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의 기술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역할은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컴퓨터란 과연 무엇인지, 이 컴퓨터를 다루는 프로그래밍이란 기술은 과연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조기 프로그래밍 교육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로지 여러분들은 컴퓨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용도로 평소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거 문학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도 되고. 컴퓨터란? 네. 컴퓨터란 네모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스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보약 같아요. 보약. 저는. 그러니까 원래 되게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데 너무 과다봉용하면 이제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런 용도로 본다면 이제 컴퓨터는 보약이 아닐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뭐 블로그, 글쓰기, 그 다음에 뭐 스케줄 정리, 이메일이나 작업 용도, 서칭 정도만 딱 사용하고 그 정도만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전 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라는 게 이 스마트폰도 포함이에요? 포함이죠. 그렇죠. 컴퓨터가 의미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TV, 리모컨 이런 데도 다 그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되게 컴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컴퓨터를 저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해서 게임도 안 하고 문서 작성, 그리고 인터넷 검색, 뭐 메신저 이거 외에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왜 막 하드 나누는 거 있잖아요. 드라이브 나누는 거 그런 것도 아예 못하고 노트북 처음 샀을 때 막 설치하고 까는 거 막 이런 거 맨날 친구한테 SOS 치고 그래서 좀 사실 되게 무서워요. 미래가 빨라질수록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기를 못 다루고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걱정이 사실 저는 많이 돼요. 뒤처지겠네요. 아직 젊으신데 아날로그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막 전화 와요. 전문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희 컴퓨터가 안 켜져요 하면 선생님들이 코드부터 일단 꼽으시고요. 그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껐다 켜보세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는 컴퓨터란 그냥 인생의 일부 같아요.
저도 좀 문학적인 걸로 하고 싶어서 보약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봤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인생의 일부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방금 생각해봤는데 컴퓨터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로지 팟캐스트를 제가 편집하고 있잖아요. 이 편집도 제가 컴퓨터로 하는 거고 뭐 따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도 쓰는데 그것도 컴퓨터로 하고 있고 물론 글씨로 써도 되지만 컴퓨터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지금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컴퓨터를 통해서 하니까 인생의 일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문자 그대로 그 랩탑이나 데스크탑 같은 걸 생각을 했는데요. 저한테 컴퓨터는 문서 작업용 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버렸거든요, 최근에. 사실은 이제 노트북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걸로 과제도 하고 수업 때 필기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이패드를 사게 되면서 수업 때 필기도 아이패드로 하게 되고 넷플릭스도 부피도 훨씬 적게 차지하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보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정말 노트북을 쓰는 게 한 10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뭐 보세요? 저번에 우리 다 얘기했었는데. 저 그거 들었어요. 넷플릭스. 저는 최근에 하우스 오브 카드? 아니 저는 최근에 업로드된 그 너의 모든 것 시즌 2를 봤어요. 그 많이 들어봤는데. 그 사이코패스 얘기예요. 그 아이패드 하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 종이책 안 읽고 전자책 많이 읽잖아요. 네. 그 크레마도 나오고 아니면 그냥 아이패드를 통해서 읽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보세요, 책? 저는 그냥 책 봐요. 종이책. 저도 종이책이 좋아서 종이책이 종이책 보는데. 저 여행 갈 때만 이북. 이북 보는 사람 있어요? 저는 크레마로 봅니다. 크레마로 봐요? 네. 그거 어때요? 뭐가 더 좋아요? 일단은 책이 전자책이니까 더 이상 뭐 부피가 더 늘어나거나 이럴 일도 없고 그리고 이게 전자 잉크라고 하나요? 아무튼 눈에 피로가 안 가는 잉크여서 그냥 저는 이제 누워서 버튼만 클릭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제이미 님도 전자책을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전자책에 쓰이는 이 잉크가 그 사람의 눈에 그렇게 피로감을 안 주는 것이 저희가 책을 보면 어떻게든 빛이 반사돼서 그 책에 있는 글자를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네. 전자책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컴퓨터 모니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이 화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거는 자체 발광을 해서 저희 눈에 들어오는 그런 빛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자책이 훨씬 더 사람 눈에는 눈의 피로가 덜하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 안 나와요, 그러면? 블루라이트라는 게 파란 색깔이기 때문에 전자책은 보통 다 흑백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네. 네. 근데 저는 그 눈의 피로도 때문에 책을 본다기보다는 책의 장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책을 가볍게 읽으면은 뭐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좀 필기하면서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들 뭐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인문학이나 이런 좀 사회과학 책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요. 그래서 막 비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전자책은 저는 안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랑 좀 다른데 저는 책허세 있어가지고 종이책 읽거든요. 뭐라고요? 책허세요. 책 허세. 네, 책 모으시나요? 네, 저 책 모으는 거 좋아해요. 저는 책 무조건 사서 읽고 절대 안 팔아요. 그 모아놓고 지금 막 벽에 한가득에 다 책이 꽂혀 있거든요. 책을 보면 되게 뿌듯하고 저는 책 이렇게 구겨지는 것도 싫어가지고 책도 이렇게 조그맣게 열어서 보고 책이 되게 소중하고 제가 되게 아끼는 물건이거든요. 콜렉터네요, 콜렉터. 네네 책 그런 콜렉터. 허세에 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종이책으로 사요. 저도 책 모으는데 책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 지적 허영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맞아요. 자기가 없어서 그걸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 띠 이런 거 절대 안 버려요. 아니 저는 근데 필기하기도 이게 훨씬 쉬워 보이는 거예요. 앱도 왜냐면은 좀 길게 쓸 수도 있고 다른 거 인용할 수도 있고 문장을 저장해가지고 내가 다시 보기도 좀 편한 것 같아서. 그래요? 종이책은 따로 적거나 이렇게 옮겨 적거나 막 해야 되잖아요. 길게 쓰다 그건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좀 되게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한번 써보세요, 나나님. 아유, 아날로그의 비싸. 끝판왕이시니까 한번 써보시고. 네, 탐나네요, 여전히. 그러면 컴퓨터가 발명된 역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개념은 제가 설명 안 할 거고요. 오늘날의 컴퓨터가 있기까지 컴퓨터가 발명되고 발전되게 된 시대적 배경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발명 이전의 연산장치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계산기나 주판 같은 것이 있겠죠? 계산기나 주판 같은 연산장치가 애초에 왜 발명되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때 그 영화 있잖아요. 셜록 배우가 나온 영화 있잖아요. 베네딕트 그쵸. 컴퍼배죠. 베네딕트가 나왔던 그 최초의 컴퓨터에 관한 영화를 봤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약간 그런 암호를 암호. 풀기 위해서 네. 만들어졌다고 해서 맞아.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암호를 푸는 것도 계산을 빨리 풀기 위해 거의 한 종류라고 보는데요.
최초의 연산 장치인 주판은 기원전 2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판을 발명한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한 인간이 속한 사회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바람에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죠.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을 다 펴도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판이 발명이 되었는데 혹시 주판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사람들이 스스로 주판에 있는 구슬들을 옮겨가면서 계산을 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적분학의 창시자로 잘 알고 있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1694년에 스텝 레코너라는 장치를 발명하게 됩니다. 네, 이 장치는 표면에 설치된 기어를 돌림으로 인해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장치였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곱셈과 나눗셈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니츠가 발명한 스텝 레코너는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장치였는데 이러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 기계를 돌려야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연산을 수행할 숫자가 커지면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몇 시간에서부터 심지어는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또 그 당시에는 기계값도 비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평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연산을 했냐면 자기가 답을 구하고 싶은 연산이 있으면 스텝 레코너와 같은 연산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산된 표를 가지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7만 2594라는 숫자의 제곱근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서 책 목록을 펼친 다음에 그 목록 중에 제곱근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펼치고 원하는 숫자의 제곱근을 찾아갔던 거죠. 이게 그러면은 지금은 뭐 모르는 영어 단어 있으면은 그 네이버에 검색해서 단어 찾는데 네. 이게 아니라 그냥 영어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엘리펀트 여기 그렇죠. 있구나 네,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네, 저희가 사전에서 저희가 원하는 단어를 찾는 것처럼 숫자의 답도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계산을 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이 당시에는 이러한 분들을 바로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었구나 원래는. 네, 원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였어요. 네, 21세기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컴퓨터를 당연히 기계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단어가 계산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네, 사실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가 계산을 하다라는 의미의 compute 뒤에 er을 붙여서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요. 17세기 후반에 드디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등장했는데 그 다음엔 어떤 연산을 하는 계산기가 등장을 할까요? 바로 다항식이에요. 네, 다항식은 물리법칙이나 수학적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다항식을 풀어줄 계산기가 필요해집니다. 이때 지금의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찰스 베비지는 차분기관이라는 걸 설계했는데 차분기관이란 지금 방금 말한 다항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산 장치였습니다. 네, 하지만 예산 부족의 문제로 실제로 완성되지는 못했다고 하고 설계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차분기관이 제작이 실패한 이후에 찰스 베비지는 실패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는 해석기관이라는 더욱더 복잡한 기계를 설계하는데요. 이 해석기관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안타깝게도 예산 부족의 문제로 결국에는 완성되지 못했는데 찰스 베비지가 제시한 이 해석기관의 개념은 훗날 많은 컴퓨터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찰스 베비지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언급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아버지는 앨런 튜링 아니었어요? 앨런 튜링이 컴퓨터의 아버지는 아니고 이제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이제 규정해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빌 게이츠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많을 수 있으니까. 엄청 네. 많네요. 저는 이미테이션 게임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자꾸 컴퓨터의 아버지 하길래 이 사람이 만들었구나 생각했는데 더 윗세대가 있었네요. 근데 컴퓨터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찰스 베비지 이분이 차분기관이라는 걸 설계하려다가 예산 네. 부족으로 못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보면은 이런 뭐 컴퓨터나 이런 발전들이 맨 처음에 군용으로 다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군용으로 많이 쓰이죠. 대포 같은 경우 있죠. 이 대포 같은 경우에 기상 상황이나 아니면 대포의 각도를 몇 도로 해놓고 해야 정확하게 포격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컴퓨터가 실제로 그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스타트업 진짜 많고 거기는 개발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 군대에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맨 처음에 군용으로 만든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근데 그걸로 돈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도 엄청 뛰어나진대요. 기술 개발하고 난 후에 그 기술 팔고 다시 만들고 한다고 합니다. 되게 훌륭한 과학기술 발전이 전쟁이라는 걸로 인해 진보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 근데 모든 기술의 발전은 다 전쟁으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최첨단이 다 집약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생존에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은 굳이 이런 걸 만들 필요도 없죠, 사실은.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을까요?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정도의 지식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 또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엄청 진보했을 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가 이제 세계의 기술이 엄청 진보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기술의 발전이나 전쟁이랑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네요. 인간은 전쟁의 역사예요. 아,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뉴스도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부부싸움도 전쟁에 포함돼요. 네, 찰스 베비지가 살았던 19세기에서 이런 연산 장치들은 과학이나 공학과 같은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치나 비즈니스 관련 분야에서는 컴퓨터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정치나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19세기 후반이 되면 컴퓨터가 굉장히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민자들 때문에 인구가 급증해서 인구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년마다 한 번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완료될 쯤이면 벌써 자료가 구식이 되어서 새로운 인구조사를 진행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런 인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자동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인구조사국은 허먼 홀리러스라는 사람을 시켜서 태뷸레이팅 머신이라는 기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네, 이 기계는 사람이 했을 때 7년 이상이 걸렸던 인구조사를 단 2년 만에 해냈다고 합니다. 네, 이 기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기존의 연산 장치들이 동력원으로서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기어가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 태블레이팅 머신은 전기 모터가 자동으로 기어를 돌려주었다고 해요. 즉, 연산 장치가 자동화되기 시작했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와 세계 무역량이 폭증했고 당시 과학이나 공학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여서 그만큼 수행해야 할 연산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심지어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을 테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의 등장이 필요했던 거죠. 드디어 계산기가 들어가는 기어 자체를 전자 부품으로 바꾸어버리는 디지털 컴퓨터의 세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기에 사용되었던 기어들은 어떤 부품으로 바뀌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CPU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 트랜지스터 이전에 진공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진공관은 너무 무겁고 느린 부품이라서 훗날 트랜지스터로 모두 대체되게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컴퓨터로 비로소 발전하게 된 것이죠. 네, 지금까지 컴퓨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는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배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배워봤어요. 어떤 걸 배웠죠? 저 C 언어 배웠는데 네. 그냥 계산기 정도 만들었어요. 그 1 더하기 1은 뭐가 나오게끔 해서 계산기 만들면은 거기다가 이제 숫자 입력하면은 값 나오게끔 해서 그 프로그래밍까지 했었어요. 더 할 수 있게요. 어디에서요? 네네네. 어디에서 했냐고요? 네, 언제? 집에서요. 아, 혼자? 네. 아, 독학하신 거예요? 아, 네. 저는 아빠가 개발자라 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근데 쉬운 거라 가지고 그냥 책 보고 따라 할 수 있거든요. 1 더하기 1 정도 할 정도면 그냥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컴퓨터에 계산기 끄는 게 빠르죠. 네. 그렇죠. 저한테 프로그래밍은 약간 해킹 같은 이미지? 그래서 막 컴퓨터에 뭐 이렇게 막 뭐 빼내고 막 그런 어떤 고급 기술로만 사실 인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기껏해봐야 홈페이지 만들어 본 거? 막 그 있죠. 막 그것도 뭐 라인하고 뭐 글씨 색깔 HTML 이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HTML. 저 약간 그런 거. 나무 웹 에디터. 맞아.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저는 대학교 때 그 스크래치라고 해가지고 스크래치 이제 애들 코딩 교육의 약간 시작인데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그거 한번 했었고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엔트리나 뭐 이런 교육 같은 거 한번 했었어요.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 한 칸 앞으로 움직이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애들이 이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게 하는 형태를 해봤습니다. 그게 스크래치인 거예요? 스크래치가 제일 유명하고요. 스크래치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피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엔트리가 있고 전 파이썬 많이 들어봤는데 그건 아예 달라요. 다른 이건 아예 거구나. 교육용. 아. 애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약간 아예 교육용인 게 스크래치랑 그런 거고 C 언어랑 파이썬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예 교육용 프로그램이구나. 네, 애들한테 쉽게 하기 위해서. C 언어 어렵잖아요. 네네네. 마크님도 그 1+1 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네, 그래서 때려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스크래치입니다. 네. 저는 제 룸메가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옆에서 이제 모니터로 열심히 봤어요.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열심히 보고 저것은 내 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박수만 쳐줬어요. 네.
저 요즘에 생각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거 너무 힘들다, 난 아니다, 난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냥 때려쳤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공학자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프로그래밍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모든 게 다 이제 프로그래밍화되고 모든 게 다 기계화 되고 있으니까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대화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기획자로 일해요. 사업을 해서 기획자로 일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이제 뭐 외국인하고 한국인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그 플랫폼 속에 앱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앱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이제 개발자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개발자가 만들게끔 제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모르면은 개발자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의사소통이 되니까 개발자도 이걸 듣고 나서 이걸 원하는구나라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짤 같은 걸로 기획자와 개발자의 대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자가 막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개발자가 그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럼 기획자가 도전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약간 계속 이러는 거예요. 또 개발자가 머리 막 쥐어 싸고 막 그런 장면 봤었는데 저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더 초조해지네요. 난 얼마나 지쳐지고 있는지. 저도요. 괜찮아요. 천천히 더 들어갈 겁니다. 네, 저도 마크님이 말하는 거를 굉장히 공감하는 편인데 제가 대학교 때 뭘 만들어 봤냐면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자동으로 악보를 그려주는 기계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오. 네, 그런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제 분야에 대한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아노가 동작하는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박자나 아니면 음정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저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마크님의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노이만님 피아노 잘 치잖아요. 오, 정말요? 이름한 줄 알았어요. 해서 그거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저 졸업 작품으로 제출을 우와. 했었습니다. 슈베르트인가 모차르트가 네. 6살 땐가 막 다 듣고 다 외웠다고 하던데 그쵸. 맞죠? 네. 야, 그럼 그 슈베르트가 컴퓨터네요. 맞죠? 근데 제가 말한 컴퓨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아니에요. 되고 뭐 동요 같은 거를 동요 네. 천천히 띵 천천히 띵 치는 거. 하면 네, 돼. 네, 맞습니다. 마크님이랑 비슷하네요. 1+1이랑 이제 천천히 도미소를 하는 거랑. 저는 옛날에 근데 뭐 프로그램을 하면은 무조건 로봇, 뭐 음. 컴퓨터 이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모든 게 다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에서 사소한 거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게 이제는 프로그램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 같아요. 또 네. 주문도 다 키오스크로 하니까. 네, 맞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마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편할 텐데요. 네,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뭐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 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도 프로그램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냉장고나 TV,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에도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TV를 켜기 위해서 리모컨을 만지면 저희가 선택한 버튼에 따라서 채널이 변경이 되고 볼륨이 증가하거나 낮아지고 이런 것들도 다 프로그램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버튼 누르면은 뭐가 진행이 되는 건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우리 예를 들어 세탁기 뭐 실행 누르면은 세탁기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이 버튼 누를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니까 모든 버튼이 있는 게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럼 프로그래밍이랑 알고리즘이랑 똑같은 거예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구동하느냐를 찾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프로그래밍이 더 큰 의미의 개념이네요. 그렇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어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은 되게 느리게 동작하고 어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은 되게 빨리 동작해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게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간단합니다.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잘 짜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머리 맞죠, 좋은 네.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기계에 로봇이 있고 거기다 카드를 띡 갖다 대면 한 칸 앞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10칸 앞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띡띡띡띡 10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곱하기 10이 있어요. 그럼 1을 눌러가지고 곱하기 10 딱 눌러버리면 한 번에 움직이니까 단축되잖아요. 그런 코딩하는 그 프로그램의 숫자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아? 정치에서도 옛날에는 이거 다 추리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역에 나가서 이제 선거를 한다면은 뭐 유세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다 이제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아예.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 지지도를 이만큼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가면은 이 연령대의 인구가 이 정도 있고 이 성별의 인구가 이 정도 있으니까 얘는 아마 여기서는 몇 표를 받을 거야라는 시뮬레이션이 다 나오게끔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그쪽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대학 지원할 때도 그렇죠. 다 요즘에는 나오던데요. 넌 최초합인지 추합인지 맞아요. 합격인지, 몇 칸인지 불합격인지 이렇게 네. 해서 가능성까지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맞죠? 통계적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희들은 편한데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게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 애들한테도 인풋을 넣었으면 이 아웃풋이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약 부모님이라면 내가 이런 교육을 했는데 너가 이만큼은 해야지 이런 것도 사실 컴퓨터 같은 거거든요. 이만큼은 했지만 애들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이제 우리들한테 회사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돈을 줬으니까 아웃풋을 내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우리의 사회를 이루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런 식의 접근은 위험하지 않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인류가 사실 어떤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내가 내일 뭐 할지도 모르고 10년 후 계획 짜는 것도 아예 무리고 근데 요즘에는 막 평생 계획 짜잖아요. 100년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연금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이런 게 전부 다 그만큼의 미래를 앞보고 이제 예측하면서 나온 사회적 제도인데 이게 물론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안전성을 추구하고는 싶은데 너무 사회가 규격화되는 건 아닌가 그런 약간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군대 나와서 이제 직장 얻고 이게 다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야. 30대쯤이면 맞아. 이제 결혼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쵸, 이렇게 그쵸. 되는 거예요. 그 이걸 벗어나니까 나라가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이쯤에는 이만큼의 출산율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나오니까 막 멘붕을 한 거야. 그럼 국회의원들한테 코딩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러면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저는 현업에서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야만 훌륭한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폴스님과 난나님께서는 교육업에 지금 실제로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네요.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과 수업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실과 수업에 5, 6학년 군이라고 하는데 학년군에 들어와서요.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17샷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 가르쳤어요. 왜냐면 전담 선생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각 시에서도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문 강사들, 프로그래머들이 와서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아까 말했던 엔트리나 이런 로봇을 가지고 이제 뭐 트랙을 따라가게 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도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을 만들어서 애들이 3D 프린터 가지고 막 징징징해서 만들 수 있게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아날로그 있을 수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알고리즘 얘기하니까 조기 교육의 알고리즘을 제가 방금 생각했는데 조기 교육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첫 번째, 위기를 조장해요.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그렇죠. 위기 조장을 했죠. 두 번째, 지금 빨리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 그다음 세 번째가 지금 막 차니까 얼른 타세요. 이게 교육의 알고리즘 같아요. 학원에서 많이 하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좀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빵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막 학원도 다니고 방과후도 막 신청을 하는데 사실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것 안에 결국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것이 꼭 소프트웨어 교육이어야 되는가가 제 고민인데 수학에서 사실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사실 이게 왜 2일까? 선생님 한 명이랑 한 명이 뭐 만났을 때는 둘이 아닌데요? 둘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2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특히 사회과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사실 그런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굳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가? 애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마치 저희 어렸을 때 영어 교육 하던 거랑 비슷한 맞아요. 플로우네요. 그렇죠. 저도 오히려 이걸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질리지 않을까. 초등교육의 목적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정한 건데 학문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게 사실 초등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무조건 식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질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교사의 입장으로는 이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한테 너네 다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야 하면 이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교사 교육부터 들어가야 돼요. 교사들이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어떤 30시간 연수만으로 당장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교육에 외부에서의 교사를 데려오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아예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외부 교사를 데려왔을 때의 문제점은 또 약간 학원에서 하는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만 계속 그냥 돌리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코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말했듯이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짜는 연습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수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친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애한테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짠대요. 같은 뭐 1 더하기 1을 내는 걸 하더라도 전부 다 다르게 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발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거를 빠르게 찾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영어가 뜬다, 영어 교육 의무화, 소프트웨어가 뜬다,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이래버리면은 이게 과연 그만큼의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의문이 더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가르치되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함께 바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현 시대는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여기서는 이거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가르치면은 그 틀에 갇히게 돼서 그게 문제인데,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하는 법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이제 창의적으로 해봐, 너가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게끔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게끔 하면은 그거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어 해요, 애들이. 왜냐면 바로 보이고 바로 움직이는 형태로 대부분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수학 좀 좋아하는, 수학에 좀 약간 탁월한 애들은 확실히 빨라요. 코딩 교육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알고리즘도 굉장히 빨리 찾고. 근데 반면에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역시 흥미가 떨어지죠.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소프트웨어를 되게 싫어했는데 막상 이제 전문가가 와서 수업을 하는 걸 보니까 꽤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아까 나폴스님께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데 컴퓨터를 이용을 해야 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하고 싶은 게, 이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게 물론 머리도 좋아야겠지만 자기 생각을 머리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면 뭐가 좋냐면 컴퓨터랑 자기 자신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한 게, 되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빨리 바뀌지 않아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C 언어 있고 뭐 자바 언어 있고 파이썬 있고,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봐도 코딩 교육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아이들이 직업을 찾을 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의 직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많아질 거다. 저희 아버지도 남동생 대학 약간 혼란스러워할 때 뭐 컴퓨터 그쪽 가면 어떠냐 이런 제안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오히려 그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언어가 너무 빨리 바뀌고 아예 툴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오래 하기 어떻게 보면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고 바뀌는 게 너무 많고 유동적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10대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 아이가 커서 그걸 실제로 쓸 때는 또 아예 다른 툴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저는 들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업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런 하드웨어 자원 자체가 옛날에 많이 발전되어 있을 시기가 아니라서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언어를 하드웨어 친화적으로 작성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다들 무어의 법칙 아시나요? 난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매년 컴퓨터의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이론인데요. 근데 지금의 컴퓨터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컴퓨터의 성능이, 우리 XY 그래프 있잖아요. XY 그래프에서 Y는 X라고 하면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와 내년이 갔을 때 이렇게 비례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Y는 X제곱처럼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런 형태라는 거죠. 왜냐면은 올해 증가한 게 2배 증가했으면 그 다음에는 2배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플러스 몇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더 4배, 8배, 16배 되면 점점 시간은 좁아지지만 그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게 무어의 법칙이에요. 제가 방금 검색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거래요. 근데 그게 깨졌어요, 삼성에서. 그쵸,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깼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더 짧아졌어요. 네, 더 짧아졌다고요? 네. 오히려 더 짧아진 거예요. 오히려요? 네.
지금도 계속 이래요? 아니요, 최근에는 그 속도가 많이 줄어서 이제 무어의 법칙 자체가 깨졌다고 많이 말을 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하드웨어가 발전할 수 없는 속도까지 와버린 거죠.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삼성에서는 반도체가 너무 1등을 하니까 이제 외계인설 있잖아요. 삼성 외계인설. 그래서 삼성에서 일부러 그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아, 너무 빨리 이미 더 이미 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있는 이런 것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마치 이미 시즌 뭐 몇 가지 나왔지만 천천히 맞아. 푸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 그 전 모델이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 뭐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뭐 외계인설. 그 궁금한 게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예를 들면 제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크니 말한 것처럼 요즘에 기업들이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들, 알고리즘 하는 것을 익혀야 된다라고 보는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제일 뭐 배민이라고 본다면 배민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버튼을 누르고 근처에 있는 거를 가져오고 이렇게 연동하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왜 배민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까지 배달시켜 먹는데 앱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아이디어처럼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거 생각을 가지고 기획자겠죠. 기획자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하는 걸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기획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문학적 생각이나 약간 좀 창의적인 생각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다 이제 프로그래머로 만드는 교육인 거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철학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인문학적 소양을. 그렇기 때문에 과학, 군대 이런 걸 되게 멸시하고 천시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맨날 침략당하고 나라 주변한테 시달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조선시대 보면은 되게 뛰어난 철학자들 많아요. 뭐 퇴계 이황, 일곡이 등 엄청 진짜 생각이 뛰어나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정도로 뛰어난데 그래서 이제 어쩔 거냐라고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메인이 돼야 되지만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돼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했지 그게 도대체 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좀 말씀드리면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어요. 세계 경제인들이 모여서 맨날 회의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의장이 이름을 까먹었네요.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말한 개념 중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초연결성. 그러니까 클라우스 슈밥. 맞아요. 슈밥. 클라우스 슈밥. 이름을 맨날 기억했었는데 맞아요. 슈밥이 말했던 게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앞으로 맨날 초연결 시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연결을 넘어서 이제 하이퍼가 돼가지고 이제 되게 복잡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초지능화 이렇게 약간 몇 개의 특징을 구분했고 그런 세대가 될 거고 그런 세대가 기술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AI나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정보 같은 것들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공유하고 이런 것들처럼 다 연결되고 구글을 통해서 다 정보가 다 서칭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산업을 바꿀 거다라고 말한 게 이제 슈밥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주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긴 한데 사물 인터넷이 있고 빅데이터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런 것이 걸로. 네. 이제까지는 연결이라고 한다면 저랑 제 생각이랑 이제 에어컨까지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켜지고 내가 좋아하는 온도에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연결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크님과 저가 연결돼서 서로 이제 공유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산업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화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연결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인가 특징이 있는데 네네. 정확하게 몰라서 초연결성이 확실히 있다 하나 정도.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 우리의 일상부터 그 산업의 모습들이 아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밭 깔고 농사 짓고 그냥 뭐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팔다가 공장이 생기고 공장 노동자가 생기고 시장의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완전히 변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왕족하고 귀족만 고급품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다 생산을 하게 돼서 우리 일상에 다 그런 상품들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런 우리 일상의 모습들부터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거의 뭐 초입부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보면은.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때 안철수 뭐 대선 후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박근혜 그쵸. 대통령 때 만든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현행으로.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점에 가더라도 경제나 이런 데 가면 다 4차 산업이 위기다 이렇게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은 그렇지 않대요. 슈밥이 말했던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만 폭발적으로 모든 책에 이걸 대비해야 된다. 교육까지도 4차 산업혁명, 사회도 이렇고 뭐 모든 서비스도 4차 산업을 대비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의 의견도 봤었던 것 같아요. 전. 제이미님은 뭐 들어보셨어요? 4차 산업혁명?
이게 맥락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애플이 그거를 되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Io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플워치를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정말 애플워치를 가지고 심박수도 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지만 심전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이런 게 그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도면 전 세계에서 약간 최첨단을 달리고 그쵸.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쵸. 제가 듣기로 아이폰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할 때 몇 개 나라를 정해서 시범을 해본대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항상 꼭 들어간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피드백도 빠르고 반응도 되게 좋은 편이라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책 읽었을 때는 저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는지를 읽었거든요. 1차 때는 왕이 가졌고 2차 산업혁명 때는 그 토지를 가진 영주들이 그 힘을 가졌고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자본가들 지금이죠. 지금 자본가들이 힘을 갖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 자본가와 노동자의 개념이 그 경계가 좀 옅어지면서 그 이제 자본가들이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가진 개개인들이 힘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플루언서. 지식 아닌가 지식? 네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보면은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튜버들도 힘을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 뭐 김영하 아니면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혼자 활동하는데 지식이 있고 온라인에서 이제 영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대가 그렇게 이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팟캐스트 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 오로지처럼. 네네, 오로지. 오로지의 영향력처럼. 네네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힘을 가진 똑똑한 지식인들, 개개인들이 힘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휴지통인데 IoT가 돼가지고 앱을 깔면 그 앱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온수매트 같은 경우도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온도 조절할 딱 수 눌러가지고 있고요? 켜지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제가 뭐 회사에서 키지 않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이런 모든 거에 다 IoT를 넣는 정도로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IoT 하니까 집에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클로버야, 저 뭐 이런 클로버 거. 있어요. 저 카카오인이 있어요, 저는. 저는 클로버인데 이제 아침마다 이제 헤이 클로버 하면 띵 해요. 그러면 음악 틀어서 음악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제 모임에 가서 친구들께 얘기했어요. 야, 너네 헤이 클로버 알아? 하니까 친구가 다 알지 하는데 한 명만 잘 모르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너 몰라 클로버 하니까 알지. 클로버 하는 거예요. 네일 클로버? 그러더니 네일 클로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이러니까 장난이지 알아 하면서 생각을 하더니 클로버 하면서 춤을 추는 거야. 클로버. 그래가지고 우리 그날 하루 종일 놀랐잖아요. 그날. 불쌍해. 웃겨가지고. 미국은 그거 쓴데 알렉사. 아마존에서 만든 아마존. 거예요. 네. 알렉사예요? 네. 이렇게 기네요. 이거 진짜 신기했어. 제가 미국에 그때 한 3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한 4년 전인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막 친구네 집 갔는데 알렉사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갔는데 그리고 알렉사 뭐 캐롤 틀어주고 맞아. 알렉사 TV에 뭐 크리스마스 화로 나오게 해줘. 그러니까 다 시켜요. 뭐 다 시켜요 진짜. 클로버도 이거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노래 틀어줘. 그러면은 선별을 해서 틀어요. 맞아요, 틀어줘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빅스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이제 출근할 때 빅스비한테 나 출근할게 라고 말하면 빅스비가 자동으로 뭐 블루투스를 켜주고 뭐 와이파이를 끄고 뭐 LTE를 연결하고 화면 밝기를 최대화하고 이런 거를 자동으로 다 해주거든요. 저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다 연동을 해놓으셨구나. 네. 역시 다르네요.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다르네. 기껏해야 노래 켜줘 꺼줘 이러는데 맞아요. 불 좀 켜줘 꺼줘 이러는데. 근데 아까 난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조업 하드웨어는 잘해요. 하드웨어는 잘하는데 항상 소프트웨어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드웨어가 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한 이유가 제조업 위주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기업들이 사실 큰 게 다 제조업으로 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강하고 소프트웨어는 약한 게 그렇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사실 제조업 위주로 컸다 보니까 그렇게 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만들잖아요. 그럼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드는데 그 소프트웨어만 애플에서 만드는 거고 그 조립이나 뭐 그런 부품 같은 거는 전 세계에 다 외주를 주고 그걸 다 조립하는 거는 폭스콘이라는 그 회사에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해서 갔으니까 아예 구조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했겠죠? 근데 아예 그렇게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드웨어에서 강한데 소프트웨어에서는 좀 밀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도 꽤 크지 않아요? 제가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네이버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일본에서 세다고 그냥 두서 들은 게 있고 그래도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몇 개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쓰죠? 안드로이드 말고 뭐라고 하죠? iOS. iOS를 애플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삼성이나 LG는 사실은 다 사양은 최고급이지만 안에 있는 건 안드로이드잖아요. 네. 구글인 거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여가 높은 것처럼 오히려 삼성의 그런 하드웨어의 테크닉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구글이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게임으로 본다면 저는 앱 게임을 잘 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의 형태가 대부분 현금 캐시 결제를 굉장히 유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니지나든지 뭐 이런 게임들이 보면 상위 랭크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래픽도 최고급이고 굉장히 좋은 반면에 돈을 계속 써야 돼요. 캐시템을. 근데 반면에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이제 슈퍼셀 같이 이제 북유럽에 있는 게임인데 뭐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것들 굉장히 단순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하지만 이제 정말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전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약간 소프트웨어 형태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어요. 왜 안 될까요?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 아닐까요? 왜냐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우리나라 게임도 다 이기잖아요. 게임을 잘하지만 그쵸, 되게 잘하는데 왜 못 만들까요? 솔직히 그것도 되게 궁금해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왜 만들진 못할까? 약간 그게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나이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나이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내 생각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내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나이, 직급, 서열에 따라서 그걸 눈치 보면서 그냥 상사가 하라는 대로 눈치 보면서 하고 내 주장을 말해도 되게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고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창의적으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인턴이고 신입사원이어도 내 주장을 해야지 거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끔 거기는 몰아붙여요. 아니면 도태되고 뒤처지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잘 묻어가고 정치질을 하고 상사한테 잘 보이고 하면 되니까 그게 사실 제조업에는 되게 좋죠.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딱딱딱딱 해서 빨리 하면 되지만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그런 쪽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실리콘밸리적인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건가요, 산업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자꾸 뭐 수평적 그런 거 만들고 수평적 분위기 만들고 직급 서열 없애고 그런 거 없애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걸 표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실패해도 괜찮다는 문화가 우리나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해버리면 완전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만 되는 거죠. 게임 같은 경우 뭐 제가 뭐 하진 않지만 애들이 하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엄청난 대박을 쳤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 했던 뭐 서든 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픽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굉장히 캐릭터도 별로고 이런 것들이 대박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실패해도 괜찮다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 녹음하기 전에도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코딩을 배우고 있다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코딩을 배운다고 하니까 코딩을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배운다기보다는 초등학생들도 한다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대로 된 필요성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정말 필요해서 배우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도. 사교육의 알고리즘에 빠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틀 안에서.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뭐라고 하셨죠? 저는 보통 문학 작품?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 본다면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책도 쓴대요. 아, 맞아요. 들으셨나요? 작곡도 하고. 네, 작곡.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한 창작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창작까지도 이제 AI가 뭐 이제 책도 쓰고 시도 쓰고 뭐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알고리즘이야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작품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작품 작가의 글을 읽었을 때 오는 감동이 다르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badam badam mais mon cœur toujours badam b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 Eiffel